여러분 안녕하세요. 동글동글 동화나라입니다. 오늘도 동화 들으시면서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산삼과 이무기. 산삼을 캐서 내다 파는 가비, 을이, 동이라는 세 친구가 살았어요. 늘 셋이 함께 동무하여 깊은 산골짜기로 높은 산꼭대기로 산삼을 찾아다녔지요. 산삼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깊고 높은 산에서만 맑은 이슬을 먹고 하얀 뿌리를 뻗는데요. 그래서 쉽게 찾을 수가 없었지요. 어느 날 세 친구는 새 집신 꼬아 신고 망태 메고 산삼을 캐러 떠났어요. 셋이 산삼을 꼭 캐오자고 손가락 걸고 약속하고 말이에요. 나무가 빽빽한 숲을 헤치고 아슬아슬한 폭포 아래를 지나 몇 날 며칠 산삼을 찾아 산속을 헤매고 다녔지요. 한 명이 다치면 다른 두 명이 정답게 어깨 동무를 해주면서 사이좋게 걸어갔답니다. 마침내 셋은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서게 되었어요.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위 낭떠러지 저 아래 골짜기에 파란 산삼잎이 잔뜩 우거져 있지 뭐예요?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산삼이 가득하다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호! 신봤다, 신봤다! 소리치며 세 친구는 서로 얼싸 안았어요. 세 친구의 우렁찬 목소리에 온 골짜기에 메아리 쳤어요. 세 친구는 서둘러 산삼 골짜기로 내려가는 길을 이리저리 찾아보았어요. 그러나 사방이 절벽이라 도무지 내려갈 길이 없는 거예요. 세 친구는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어요. 아하, 우리 이렇게 하자. 가비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어요. 줄이 달린 튼튼한 바구니를 만들자. 위에서 두 사람이 줄을 내려주고 한 사람이 바구니를 타고 내려가 산삼을 캐오는 거야. 을이 동이도 옳지옳지 맞손뼉을 쳤어요. 세 친구는 칡 덩굴을 구해서 줄을 꼬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이 얼얼하도록 새끼줄을 꼬고 억새풀을 섞어 커다란 칡 바구니를 엮었지요. 누가 내려가지? 을이동이는 무섭다고 도리지를 쳤지요. 내가 내려갈게. 가비가 선뜻 내려가겠다고 그랬어요. 가비가 바구니를 타고 을이와 동이가 바구니를 조심조심 내려주었지요. 바구니가 골짜기 아래로 흔들흔들 내려갔어요. 가비가 탄 바구니는 아무 탈 없이 산삼이 있는 곳에 닿았지요. 그리고 그 많은 산삼을 그럭저럭 다 캤어요. 바구니 가득 산삼을 다 담은 뒤 가비는 소리쳤어요. 이제 줄을 당겨. 산삼을 바구니에 담았어. 을이동이는 얼씨구나 영차 줄을 당겼지요. 가비가 다시 소리쳤어요. 이제 줄을 다시 내려. 그러나 바구니는 영영 내려오지 않았지요. 을이야, 동이야. 욕심이 난 을이 동이가 산삼을 몽땅 망태에 챙기고 나서 가비야 죽건 말건 낭떠러지 아래에 두고 냅다 도망쳐 버렸답니다.
낭떠러지 아래에서 가비는 남은 산삼 한 뿌리를 어적어적 씹어먹고 힘을 내 하루 이틀 사흘을 꼬박 지샜어요. 그런데 갑자기 울렁울렁 땅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디선가 비늘을 번쩍이며 이무기 한 마리가 쓱 기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무기는 용이 되려다 못되고 산에 숨어 사는 커다란 구렁이래요. 가비는 벌벌 떨렸지만 이왕 죽을 몸 차라리 저 이무기에게 한 입에 먹혀버리는 게 낫겠다 하고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이무기를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이무기가 잡아먹기는커녕 등에 타라는 듯 꼬리를 휘휘 내젓는 게 아니겠어요? 가비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선 허리끈을 풀어 이무기의 꼬리에 자기 몸을 칭칭 감아 묶었지요. 그러자 이무기는 기다렸다는 듯이 꿈틀꿈틀 낭떠러지를 기어오르지 뭐예요. 다 올라간 뒤 가비가 허리끈을 풀자 이무기는 스르르 가버렸어요. 가비는 몇 번이고 이무기가 사라진 방향으로 고개 숙여 절을 했답니다. 가비는 산을 내려갔지요. 한참을 가다 보니 앞서 도망쳤던 친구들이 큰 나무 밑에 꼼짝 않고 앉아 있는 것이 보였어요. 아니, 을이야, 동이야. 그런데 가비가 가까이 가보니 두 친구는 이미 죽어서 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지요. 욕심 많은 을이동이는 이무기의 뜨거운 입김에 쏘여 그만 죽고 말았던 거예요. 가비는 두 친구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산삼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을이 집과 동이 집에도 산삼을 똑같이 나누어 주었지요. 그 후 어떻게 되었냐고요? 착한 가비는 산삼을 팔아 부자가 되었답니다. 늙도록 잘 살았답니다. 백일홍. 옛날 어느 바닷가에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어요. 아침 해가 두둥실 떠오르면 사람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어요. 그리고 싱싱한 물고기를 가득 잡아서 저녁별이 반짝일 때 돌아오곤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평화로운 마을에 커다란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바닷속에 살고 있던 머리가 셋이나 달린 무서운 괴물이 나타난 거예요. 예쁜 아가씨를 바치지 않으면 마을과 고기잡이 배들을 모두 부숴버릴 테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마을에서 제일 예쁘고 마음씨 고운 아가씨를 괴물에게 바치기로 했어요. 그날이 내일로 다가오자 아가씨가 가여워서 모두들 눈물을 흘렸죠. 그런데 그때 바다 저쪽에서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배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고요? 아주 씩씩한 도련님이 타고 있었어요. 도련님은 사람들이 모두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이상해서 그 까닭을 물었어요. 사람들의 얘기를 모두 들은 도련님은 아가씨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렇게 착하고 고운 아가씨가
괴물에게 잡혀가야 하다니. 그래서 도련님은 나쁜 괴물을 물리치기로 마음먹었어요. 제가 괴물과 싸워보겠습니다. 도련님의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용감하신 분이군요. 마을 사람들은 용감한 도련님이 나쁜 괴물을 꼭 물리칠 수 있도록 신령님께 간절히 빌고 빌었지요. 목숨을 구하게 된 아가씨는 눈물이 방울방울 맺힌 눈으로 도련님을 바라보았어요. 도련님, 정말 고맙습니다. 도련님이 무사히 돌아오실 때까지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어요. 꼭 기다려주세요. 100일 안에 돌아오겠어요. 내가 괴물과 싸워 이기면 지금처럼 하얀 돛을 달고 올 거예요. 만약 괴물을 이기지 못해 내가 죽는다면 붉은 돛이 달려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시 만날 것을 굳게 약속했어요. 도련님이 떠나고 아가씨는 날마다 푸른 바다만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도련님, 꼭 하얀 돛을 달고 돌아오셔야 해요. 아가씨는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또 빌었어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비가 올 때에도 바람이 불 때에도 아가씨는 그 자리에서 도련님을 기다렸지요. 시간이 흘러 약속한 100일이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황금배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지요. 와, 황금배다! 황금배가 오고 있어!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아, 제발 하얀 돛이 걸렸으면. 아가씨는 점점 다가오는 황금배의 돛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쩌면 좋을까요? 글쎄 돛대에는 붉은 돛이 달려있는 거예요. 아, 이럴 수가. 아가씨는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바닷가에 황금배가 닿았지요. 그런데 배 안에서 환한 얼굴로 도련님이 뛰어나오는 거예요. 아가씨, 제가 무사히 돌아왔어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 분명 붉은 돛이 달려있는데 도련님이 살아있다니 말이에요. 아가씨가 붉은 돛을 보고 쓰러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돛대를 가리켰죠. 도련님은 돛대를 바라보고 깜짝 놀랐어요. 황금배에 달아놓았던 하얀 돛이 괴물이 흘린 피에 붉게 물들어 있었던 거예요. 아, 아가씨, 눈을 떠보세요. 제가 이렇게 살아 돌아왔어요. 하지만 아가씨는 영영 다시 눈을 뜨지 못했어요. 도련님은 아가씨를 안고 오래오래 눈물을 흘렸어요. 이듬해 따스한 봄이 돌아왔을 때 아가씨가 서 있던 언덕에서 싹이 하나 돋아났어요. 곱게 단장하고 서 있던 아가씨처럼 그 싹은 곱고 고운 꽃을 피웠어요. 그 꽃은 비가 올 때나 햇빛이 비칠 때나 늘 변하지 않고 100일 동안 피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가엾은 아가씨를 생각하면서 그 꽃을 백일홍이라고 불렀답니다. 반쪽이. 옛날 어떤 마을에 한 아주머니가 살았어요. 이 아주머니는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는
신령님께 빌고 또 빌었어요. 어느 날 꿈에 신령님이 나타나 뒤뜰 우물에 가보라고 했지요. 이튿날 아주머니는 일어나자마자 뒤뜰로 갔어요. 그런데 우물에 커다란 잉어 3마리가 놀고 있었대요. 아주머니는 잉어 3마리를 잡았어요. 왜냐하면 신령님이 잉어 3마리를 구워 먹으면 아기를 갖는다고 했거든요. 아주머니는 잉어 3마리를 엎치락 뒤치락 잘 구웠어요. 2마리는 오물오물 맛있게 먹고 1마리는 배가 볼록볼록 불러와서 못 먹었죠. 그런데 그 순간 날쌘 고양이란 놈이 남은 잉어 1마리를 물고 가 날름 반쪽을 먹어버렸지 뭐예요. 아주머니는 할 수 없이 남은 반쪽이라도 먹었어요. 얼마 뒤 아주머니는 아들 3을 차례로 낳았어요. 그중 2은 옹근 아이인데 하나는 반쪽이었던 거예요. 눈도 하나, 귀도 하나, 팔도 하나, 다리도 하나만 있는 반쪽이에요. 그래도 반쪽이는 힘은 장사였답니다. 어느덧 3 형제는 쑥쑥 자라 과거를 보러 갔어요. 형들은 반쪽이랑 함께 가다가 사람들한테 놀림을 당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쏙닥쏙닥 하더니 희야, 그거 좋겠다. 그러고는 커다란 바위에 반쪽이를 꽁꽁 묶어놓고 불이 나게 가버렸어요. 그런데 반쪽이가 끙 하고 힘을 주니까 바위가 한꺼번에 번쩍 들렸어요. 반쪽이는 바위를 짊어지고 집으로 갔지요. 어머니가 반쪽이한테 물었어요. 그 큰 바위를 어디에 쓰려고 가지고 왔니? 형들이 이 너른 바위를 뽑아주면서 어머니한테 여기에서 편안하게 바느질을 하시라고 한걸요. 그러더니 반쪽이는 형들 뒤를 쿵쿵 쫓아갔지요. 형들은 금세 뒤따라온 반쪽이를 보고 놀랐어요. 이상하다. 아까 분명히 묶었는데. 또 자기들끼리 수군수군 하더니 희야, 그게 좋겠네. 그러고는 커다란 나무에 반쪽이를 꽁꽁 묶고는 불이 나게 길을 떠났지요. 그런데 반쪽이가 끙 하고 힘을 주니까 나무가 뿌리채 쑥 뽑혔어요. 반쪽이는 나무를 짊어지고 집으로 갔어요. 어머니가 반쪽이한테 물었어요. 그 큰 나무를 어디에 쓰려고 가지고 왔니? 형들이 이 큰 나무를 뽑아주면서 어머니한테 이 나무 그늘에서 편안하게 쉬시라고 한걸요. 반쪽이는 지치지도 않고 형들 뒤를 또 쿵쿵 쫓아갔지요. 형들은 약이 오를 만큼 올라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하더니 희야, 그게 좋겠네. 그러고는 칡덩굴에 반쪽이를 꽁꽁 묶어서 깊은 산속에 홀로 두고 얼씨구 절씨구 춤추면서 가버렸어요. 그래도 반쪽이가 끙 하고 힘을 주니까 칡덩굴이 툭툭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곳은 호랑이들이 득실대는 험한 산속이었어요. 호랑이들이 반쪽이한테 크르렁크르렁 달려들었죠. 1마리, 또 1마리. 반쪽이는 한 손으로 호랑이 꼬리를 휙 잡았어요. 그러고는 10바퀴, 20바퀴 빙빙 돌려 공중으로 휙휙 던졌어요.
한 마리, 또 한 마리, 호랑이가 자꾸 쌓여갔지요. 반쪽이는 그 많은 호랑이를 다 잡았답니다. 반쪽이는 호랑이 가죽을 어깨에 둘러매고 집으로 가다가 부잣집 영감을 만났어요. 영감은 반쪽이의 호랑이 가죽이 탐나서 꾀를 냈지요. 반쪽아, 예쁜 내 딸한테 장가 안 들래? 정말이요? 나한테 네가 이기면 말이야. 그렇지만 장기 3판을 지면 그 호랑이 가죽은 전부 놔주는 거다. 어떠냐? 좋아요. 그러고는 마침내 두 사람이 장기를 뒀어요. 영감은 이마에 땀을 뻘뻘 흘렸어요. 반쪽이는 해벌쭉 웃으면서 장기 3판을 다 이겼어요. 그런데 장기에서 진 영감이 반쪽이한테 딸을 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반쪽이는 화가 나서 외쳤어요. 오늘 밤 영감님 딸을 업어가고 말겠어요. 다음 날 밤에도 사람들은 잠을 자지 않고 딸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도 반쪽이는 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 밤에도 사람들은 영감 딸을 지키다가 그만 모두 지쳐서 단잠에 빠져버렸지요. 그제야 반쪽이가 슬그머니 영감 집으로 간 거예요. 반쪽이는 지붕 위에서 잠든 사람들의 상투를 노끈으로 서로 붙잡아 맸지요. 대문 앞에서 잠든 사람들 머리에는 떡시루를 씌웠어요. 마당에서 잠든 사람들 손에는 북이랑 북채를 매달았고 영감 수염에는 유황을 바르고 마지막으로 딸이 자는 방에다 벼룩을 한 줌 뿌렸어요. 그랬더니 영감 딸이 갑자기 자기 온몸을 찰싹찰싹 때렸어요. 아이 따가워라. 아 따가워. 영감 딸은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때 반쪽이가 들어가 영감 딸을 업고 뛰어나가며 소리를 질렀어요. 반쪽이가 영감님 딸을 업어간다. 그 소리에 영감이 깜짝 놀라 불을 켰는데 그만 수염이 홀라당 타버렸지 뭐예요. 아, 뜨거워. 아이고 내 수염. 지붕에서 잠든 사람들은 묶인 상투를 서로 잡아당겼어요. 내 상투 놔라. 내 상투 놔. 대문에서 떡시루를 덮어 쓴 사람들은 눈앞이 깜깜했어요. 아이고 어머니, 그만 하늘이 무너져 버렸네. 손에 북이랑 북채가 묶인 사람들은 북을 치며 외쳤어요. 반쪽이 잡아라! 두둥! 두둥! 누구도 반쪽이를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반쪽이는 곧장 달려가 영감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는 알콩달콩 재미나게 잘 살았답니다. 금강초롱. 옛날 아주 먼 옛날 금강산 골짜기에 누이와 남동생 단둘이 살았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답니다. 누이는 동생을 아들처럼 잘 보살펴 주었고 동생은 누이를 엄마처럼 잘 따랐어요. 둘은 그렇게 서로 믿고 의지하며 다정하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를 어째요. 어느 날 누이가 몹쓸병에 걸려 덜컥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동생은 얼른 의원 할아버지를 모셔왔지요. 의원님, 제발 우리
누이병을 고쳐주세요. 하지만 의원은 진찰을 해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약이 없네. 이 세상에는 고칠 약이 없어. 그 말에 동생은 너무 슬퍼 엉엉 소리내어 울었지요. 그날부터 동생은 약초를 찾아 나섰어요. 예로부터 금강산에는 좋은 약초가 많았거든요. 어딘가에 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초가 꼭 있을 거야. 그게 하늘 끝, 땅 끝에 있더라도 구하러 갈 거야. 동생은 약초를 찾아 금강산 험한 산봉우리 깊은 골짜기를 다 뒤지고 다녔죠. 하지만 별의별 약초를 다 구해다 먹여도 누이의 병은 통 낫지를 않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병은 더욱 깊어만 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의원 할아버지가 아주 반가운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누이 병을 고칠 약이 딱 하나 있기는 한데. 동생은 눈이 번쩍 뜨였죠. 그게 정말인가요? 그 약이 어디에 있나요? 그건 바로 달나라에 있는 개수나무 열매라네. 하지만 거긴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이야. 그래도 누이를 고칠 수 있다니 얼마나 좋아요. 동생은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지요. 누이, 비로봉 꼭대기에 가면 좋은 약초를 구할 수 있대. 며칠간 다녀올 테니 그동안 몸조리 잘하고 있어. 동생은 누이가 걱정할까봐 거짓말로 둘러대고는 달나라로 가기 위해 집을 떠났어요. 비로봉 꼭대기에 가면 달나라에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동생은 땀을 뻘뻘 흘리며 굽이굽이 험한 산길을 올라갔어요. 손이 부르트고 무릎이 까져도 아랑곳하지 않았죠. 드디어 비로봉 꼭대기에 올라섰어요. 아래서 볼 적에는 금방이라도 손에 잡힐 듯 하더니만 보름달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죠. 동생은 힘없이 하늘만 쳐다보았어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촤르릉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동생은 깜짝 놀라 소리나는 곳을 쳐다보았죠. 세상에 이럴 수가. 하늘에서 금빛, 은빛, 번쩍이는 사다리가 나타나지 뭐예요? 동생은 얼른 바위 뒤에 숨어서 무슨 일인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어요. 잠시 후 아리따운 선녀가 손에 물병을 들고서는 사뿐사뿐 사다리를 딛고 내려오지 뭐예요? 선녀의 발이 비로봉에 닿자 사다리는 다시 하늘로 스르르 올라갔지요. 선녀는 비로봉 꼭대기 샘에서 물병에 물을 담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우리 임금님은 참 입맛도 별나다니까. 금강산 맑은 물만 찾으시니 여간 성가신 게 아니야. 얼마 후 물병에 물을 가득 담은 선녀가 꼭대기 바위 구멍에서 무엇인가를 꺼내는데 그건 영롱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구슬이었지요. 선녀는 그 구슬을 하늘 높이 쳐들었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촤르릉 소리와 함께 금빛 은빛 눈부신 사다리가 또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선녀는 구슬을 다시 바위 구멍에 넣고는 사다리를 사뿐히 딛고 달나라로 올라갔지요. 선녀가 사라진 후 동생은 자기도 바위 구멍에서 구슬을 조심스레 꺼냈어요. 그러고는 선녀가 했던 것처럼 하늘 높이 구슬을 쳐들었지요. 나도 달나라에 데려가다오. 이렇게 간절히 빌면서 말이죠. 그러자 하늘에서 촤르릉 하면서 금빛 은빛 사다리가 동생 앞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됐다. 이 사다리를 타면 나도 달나라에 갈 수 있겠지? 동생은 재빨리 사다리에 올라탔어요. 달나라에 도착한 동생은 개수나무를 찾아 두리번대다 옥토끼를 만났지요. 옥토끼가 눈을 둥그렇게 뜨며 말했어요. 아니, 여기는 사람이 올라오면 큰일 나는 곳인데 어떻게 올라왔나? 혼나기 전에 얼른 내려가게. 하나뿐인 누이가 아파 누웠는데 개수나무 열매를 먹어야만 병이 낫는데요. 안 돼. 개수나무 열매는 달나라의 보물이라 아무에게나 줄 수 없네. 그리고 여기 있다가 달나라 임금님에게 들키면 살아남지 못하니 얼른 내려가게. 옥토끼가 아무리 매몰차게 말해도 동생은 꿈쩍하지 않았지요. 옥토끼님, 제발 도와주세요. 개수나무 열매를 구할 수 있다면 저는 죽어도 좋아요. 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옥토끼에게 빌고 또 빌었어요. 마침내 옥토끼도 동생의 지극한 정성에 마음이 움직였지요. 누이 사랑하는 마음이 참으로 대단하구먼. 이것은 달나라에도 한 그루밖에 없는 개수나무 열매이니 조심해서 가져가게. 옥토끼는 개수나무 열매를 하나 따주었어요. 동생은 개수나무 열매를 가슴에 품고 얼른 사다리에 올라탔지요. 그리고 얼마쯤 내려갔을까요? 아니, 누가 나 몰래 달나라 보물을 가져가느냐? 갑자기 달나라 임금이 호통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소리가 어찌나 큰지 달나라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그러더니 우르릉 쾅! 우레 같은 소리와 함께 사다리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달나라 임금이 화가 나서 지팡이로 사다리를 힘껏 후려쳤기 때문이지요. 으아! 금빛 은빛 사다리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빛을 내면서 아래로 아래로 쏟아져 내렸어요. 금빛 은빛 사다리는 한참을 떨어지다가 마침내 금강산 비로봉 자락에 걸렸어요. 물론 사다리에 매달려 있던 동생도 함께 떨어지고 말았지요. 누이는 며칠이 지나도 동생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 동생을 찾아 나섰지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로봉 골짜기 구석구석을 헤집고 다녔어요. 하지만 동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동생을 찾는 누이의 외침만 안타깝게 울려 퍼졌답니다. 그러다가 사흘째 되던 날 밤 비로봉 골짜기 한 구석에서 동생을 찾아냈어요. 하지만 동생은 이미 죽어서 싸늘하게 변한 뒤였죠. 누이는 죽어서 쓰러져 있는 동생을 보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동생을 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렇게 울고 울다가 사흘째 되던 날 마침내 정신을 잃고 쓰러져 그대로 숨을 거두었지요. 그동안 병으로 몸이 약해진 데다 동생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컸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누이가 손에 들고 다니던 초롱불은 여러 달이 지나도록 꺼지지 않더니 점점 아름다운 꽃으로 변해갔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은 금강산에서 초롱불이 꽃으로 변했다고 그 꽃을 금강초롱이라 부르게 되었어요. 하늘에서 쏟아져 내린 사다리는 바위가 되었는데 금빛, 은빛 눈부시던 사다리였다고 이름을 금사다리, 은사다리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지금도 금강산에 가면 오누이의 사랑이 담긴 아름다운 금강초롱과 금사다리, 은사다리를 볼 수 있답니다. 세 가지 유산. 옛날 옛적 어느 곳에 아들 삼형제가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며 아들들한테 유산을 물려주었어요. 담뱃대, 맷돌, 피리를 물려주었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삼형제는 세 가지 물건을 하나씩 나누어 가지기로 했지요. 나는 나이가 많으니 담뱃대를 가지 마. 마지가 담뱃대를 가졌어요. 나는 기운이 세니 맷돌을 가질게. 둘째가 맷돌을 가졌어요. 나는 피리 부는 걸 좋아하니 피리를 가져야지. 막내는 피리를 가졌죠. 그러고 나서 삼형제는 집을 떠났어요. 집을 떠나 자꾸만 가다 보니 세 갈래 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헤어지자. 그리고 무엇이든 값진 걸 하나씩 얻으면 다시 여기에 돌아와 집을 짓고 살자. 삼형제는 굳게 약속을 하고 헤어졌어요. 마지는 왼쪽 길로 가고 둘째는 가운데 길로 가고 막내는 오른쪽 길로 갔답니다. 마지는 담뱃대를 가지고 왼쪽 길로 갔어요. 며칠을 가고 몇 달을 가다 보니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됐지요. 산속에서 날이 저물었는데 마침 그 산속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한 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은 이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갈까? 마지는 커다란 대문 앞에서 주인을 불렀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굴 찾으세요? 집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나는데 아주 희미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또 문이 있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 또 문이 있었답니다. 여러 개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한 처녀가 마루에 동그마니 혼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가씨는 어인일로 이 산속에 혼자 사나요? 본래 우리 집 식구는 7이었는데 며칠 전부터 밤마다 한 사람씩 죽더니 저 혼자 남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죽을 차례입니다. 무슨 일인지 내가 알아볼 터이니 아가씨는 다락에 숨어 있으세요. 마지는 처녀를 다락에 숨겨놓고 제가 대신 처녀 옷을 입고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밤이 이슥해지니까 바깥에서 휘잉 하고 찬바람이 불어오더니 삐걱삐걱 대문 열리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시커먼 것이 나타나서 마루로 올라와 마지 몸을 둘둘 감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에라, 죽기 전에 아버지가 물려주신 담뱃대로 담배나 피워보자. 마지는 담뱃대를 꺼내 물고 담배를 뻐끔뻐끔 피웠어요. 담배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게 피웠지요. 그랬더니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시커먼 것이 스르르 나가떨어져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가만 보니 그게 천년 묵은 지네인데 지네가 본래 담배 연기를 쐬면 죽는 거예요. 마지는 처녀 목숨을 구하고 그 덕분에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아우들과 약속할 때 무엇이든 값진 것을 하나씩 얻으면 다시 돌아가기로 했는데 예쁜 아내를 얻었으니 이보다 값진 게 어디에 있나. 이제 돌아가야지. 마지는 아내와 함께 갈림길로 돌아가서 아우들과 약속한 대로 집을 짓고 살았답니다. 둘째는 맷돌을 짊어지고 가운데 길로 갔어요. 며칠을 가고 몇 달을 가다 보니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됐지요. 산속에서 날이 저물었는데 마침 그 산속에 허름한 빈집이 한 채 있는 거예요.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로군.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야지. 둘째는 빈집으로 들어가서 맷돌을 베고 누워 잠을 청했어요.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밖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 문틈으로 내다보니 에그머니나 험상궂은 도깨비들이 떼지어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마다 방망이를 하나씩 둘러매고서 말이죠. 큰일 났다. 둘째는 엉겁결에 맷돌을 둘러매고 다락으로 올라갔어요. 다락에 숨어서 마룻구멍으로 가만히 내다보니 도깨비들이 마구 시끄럽게 떠들며 놀고 있었답니다. 밤 나와라 뚝딱, 옷 나와라 뚝딱. 이렇게 금방망이, 은방망이를 뚝딱뚝딱 두드리며 놀다가 도깨비들이 갑자기 코를 벌름벌름 하더니 얘들아, 사람 냄새가 난다. 크크크, 정말이다.
저 다락 쪽에서 난다. 하면서 방망이를 꼬나들고 다락으로 떼지어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에라, 죽기 전에 아버지가 물려주신 맷돌이나 돌려보자. 둘째는 맷돌 손잡이를 잡고 빙빙 돌렸어요. 우르릉 우르릉 소리가 크게 나게 돌렸지요. 그랬더니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도깨비들이 우르릉 우르릉 하는 맷돌 소리에 놀라 그냥 방망이고 뭐고 몽땅 집어던지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냅다 도망을 가지 뭐예요. 도깨비가 본래 겁이 많아서 큰 소리가 나면 집이 무너지는 줄 알고 도망을 가거든요. 빈 맷돌 소리가 좀 큰가요? 둘째는 도깨비가 버리고 간 금방망이, 은방망이를 다 얻었답니다. 형님 아우와 약속할 때 무엇이든 값진 걸 하나씩 얻으면 다시 돌아가기로 했는데 이런 보물방망이를 얻었으니 이보다 값진 게 어디에 있나? 이제 돌아가야지. 둘째는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갈림길로 돌아가서 형 아우와 약속한 대로 집을 짓고 살았답니다. 막내는 피리를 가지고 오른쪽 길로 갔어요. 며칠을 가고 몇 달을 가다 보니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됐지요. 산속에서 날이 저물었는데 마침 퍼런 불빛이 예서 번쩍 재서 번쩍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게 무슨 불이지? 사람의 불인가? 도깨비 불인가? 가까이 가보니 그게 글쎄 죄다 호랑이에요. 호랑이가 밤에는 눈에서 불빛이 이글이글 나거든요. 호랑이들이 빙 둘러서서 슬금슬금 다가오니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막내는 엉겁결에 옆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갔지요. 호랑이가 못 올라오게 아주 높은 곳까지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이놈의 호랑이들이 목마를 타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한 놈이 나무 기둥을 짚고 엎드리면 그 위에 한 놈이 올라타고 또 그 위에 한 놈이 올라타고 이렇게 목마를 타고 올라오니 당할 수가 있나요? 금세 발치에 닿을 만큼 올라왔답니다.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에라, 죽기 전에 아버지가 물려주신 피리나 불어보자. 막내는 피리를 입에 물고 불었어요. 삘릴리 삘릴리 입에 물고 신나게 불었답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호랑이들이 피리 소리를 듣고 그냥 목마를 탄 채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주 신바람이 나서 어깨를 들썩들썩, 엉덩이를 삐죽삐죽, 고개를 흔들흔들 이러고 춤을 추었답니다. 그러다가 그만 목말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다 깔려 죽었답니다. 막내가 나무에서 내려와 보니 나무 밑에 호랑이들이 그냥 질비하게
죽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호랑이 가죽을 많이 얻었답니다. 형님들과 약속할 때 무엇이든 값진 걸 하나씩 얻으면 다시 돌아가기로 했는데 호랑이 가죽을 이만큼 얻었으니 이보다 값진 게 어디에 있나? 이제 돌아가야지. 막내는 호랑이 가죽을 많이 가지고 갈림길로 돌아가서 형들과 약속한 대로 집을 짓고 살았답니다. 이제 삼형제가 다 만나서 살게 된 거죠. 삼형제는 어찌나 재미나게 잘 살았는지 누구든지 그 갈림길 근처에만 가면 왁자하게 터지는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답니다.